생각하면 그리운 땅. 초이가 달인 차 맛이 생각날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고 넘어왔다는 험준한 산을 눈앞에 바라보는 감회는 각별했다. 어떻게 단지 차를 마시기 위해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다산에게 산 넘어 또 산, 고개 넘어 또 고개를 넘게 한 게 어찌 차맛뿐이었겠는가. 청아한 인품과 고담 줍론에 대한 갈증이 태산도 높은 줄 모르게 했으리라. 자연은 위대한 영혼을 낳고. 남도 기행. 작년 가을이었다. 시골 바람을 쐬러 가자는 친구가 있었다. 시골 바람이란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선뜻 그러자고 했다. 어디를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는 묻지 않았다.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해주려니 믿는 마음에서였다. 그 전에도 가끔 그 친구로부터 그가 가본 고장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고장이 이 땅에 있는 것일까 싶게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것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유혹이 되었다. 나에게 시골이란 말은 고향과 거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다. 동산이 있고 개울과 시내와 논밭과 작은 마을과 두업 냄새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 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되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유난스러울 필요는 없었다. 고향이 북쪽이라 못 가게 되고 나서도 관광이나 휴가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한 적은 많지만 시골 맛을 본 것하고는 달랐다. 나에게 시골 맛이란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의미했다. 좋은 계절 골라잡아 여름날 휴양지나 명승고적을 찾아가서 사람에 부대끼고 나서 현지 사정에 따라 민박이나 여관에 묵은 걸 시골 맛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세상도 좋아지고 내 경제 사정도 넉넉해져 호텔 아니면 콘도에 묵는다. 그렇다고 만약 나에게 시골에 사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거기서 묵을 수 있다면 귀향과 닮은 맛을 볼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국도 주변의 인심과 마을 풍경은 해마다 달라졌다. 그것이 근대화라는 것이었다. 도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돈과 편리를 추구하는데 농촌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다 같이 고루 잘 살자는데 불만을 품는다면 그야말로 도둑놈의 배짱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게 농촌의 발전을 긍정하면서도 도시의 간교함과 농촌의 촌스러움을 조잡하게 뒤섞어 놓은 것처럼 어중간한 시골 인심을 접하는 것은 민망하고도 피곤한 일이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어느 한 군데 도시인이 휘젓고 다니지 않은 데가 없는데 오염 안 된 시골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소위 경제 발전이란 명목으로 길을 쓰고 잘 살기만을 추구하다가 문득 무슨 속죄의 의식처럼 전혀 발전이 안 된 시골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치롭고도 안 입고 온 도시 중심적인 사고인가. 농촌을 대상화하지도 말아야겠지만 속죄양을 만들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디에도 이제 고향은 없다는 상실감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친구와 약속한 날은 하필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오후에 서울의 혼잡을 무엇에 비길까? 기차도 타기 전에 어질어질 멀미가 났다. 멀미 중 사람 멀미가 제일 고약한 것은 평소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인류애니 인도주의니 하는 것이 실은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느끼게 되는 자기 혐오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친구가 예매해 놓은 기차표는 새마을호였다. 친구 말에 의하면 철저하게 서민적인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목포행 새마을호 표를 예매해 놓고 못 갈 사정이 생긴 부부로부터 표를 넘겨받을 수가 있어서 뜻하지 않게 호화 여행을 하게 되었노라고 했다. 새마을호가 호화스러워서가 아니라 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나들이가 호화 여행이 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송정까지만 호화 여행을 하고 나서 광주로 가 1박하고 다음날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서 1박하고 다시 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는 순전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했다. 친구의 잘못이었는지 고의였는지 광주에서 해남까지의 장거리도 직행버스도 못하고 수도 없이 점거하는 그냥 시외버스를 타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조금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여행은 과정을 무시한 목적지 위주의 여행이었다. 그게 얼마나 바보 여행이었던가를 알 것 같았다. 어디를 가기로 정하면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갈구하고 가면서 통과하게 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풍경은 가능한 한 빨리 스치는 게 수였다. 공업화, 산업화, 관광지화를 꿈꾸거나 이미 이룩한 지방들은 자연도 인심도 도시의 변두리일 뿐 순전한 시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휴가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더욱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지는 것은 관광 인파와의 부대낌 때문만은 아니다. 가도 심지어 산간 벽지까지도 골고루 걸레처럼 널려있는 문명의 쓰레기와 상업주의 때문에 이 땅에서 도시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을 것이다. 마침 좋은 때였다. 설악산엔 단풍이 절정이라 했지만 이곳은 어쩌다 먼저 든 단풍이 드문드문 꽃보다 요염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 푸르렀다. 그냥 지나치면서 보았을 뿐인데도 어딘지 범상하게 보였던 것은 월출산뿐 수없이 거친 산들이 그저 그만그만한 동산들이었다. 그러나 산마다 넓게 또는 수줍게 치맛자락을 펴서 평야를 거느리고 있지 않은 산이 없었다. 아무리 작은 동산도 품 안에 들판을 보듬어 안고 물과 전기를 대주고 외풍을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이 많고 사이사이에 평야가 옹색하게 끼어 있는 것은 조금도 새로울 게 없는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지형이다. 곡창이라 일컫는 광야지대라 해도 좀처럼 지평선을 볼 수가 없지만 아무리 산간 지방이라도 읽을 수 있는 반 몇 대기는 있게 마련이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나라 도처에 널린 산과 들과 물의 조화가 그날따라 마음에 스미듯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동이라고 해도 좋았고 개안이라고 해도 좋았다. 어찌 이다지도 보기 좋을까? 평범한 시골이 마치 신이 정성을 다해 꾸민 정원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나의 이런 감동에 친구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 고장이 도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개발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아파트도 공장의 굴뚝도 안 보이고 문명의 쓰레기도 널려있지 않은 순진한 시골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뿐일까? 분주하게 일하는 농사꾼들이 있었다. 가을거지가 한창이었다. 포장도로에 길섭이 벼를 널어 말릴 수 있는 멍석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외버스는 가운데로 조심조심 달렸기 때문에 나는 마치 문명의 이기가 아닌 달구지를 타고 가는 듯한 기분까지 맛보고 있었다. 벼를 길게 널어 펴 말리는 이나 논에서 기계로 벼를 베는 이나 탈곡기로 벼를 터는 이나 일손들은 거의 중년의 아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어서 마음이 짠하다가도 간혹 청년이 눈에 띄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부정과 온갖 비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낭비와 사치, 그리고 속속들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부도덕에 거의 불감증이 돼버렸건만 문득 이러고도 이 세상이 안 망하고 지탱해가는 걸 신기하게 여길 적이 있다. 그건 바로 저들 숨은 의인들 덕이 아니었을까? 나는 염치없게도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들이 의인으로 길이 남아있길 바랐다. 그러나 의인하고 속죄양하고는 다르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더군다나 개발해서 소외된 열등감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자유의사와 자존심 없는 의인을 생각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의인을 알아보고 공경하고 의인의 땀과 결실을 무릎 꿇어 귀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의인의 소멸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후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곳 농촌이 실은 뒤진 게 아니라 먼저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땅과 인심이 돈맛밖에 모르게끔 천박하고 황폐해진 타 고장들이 장차 지향해야 할 미래의 농촌상이길 꿈꾸었다면 나는 너무 철없는 몽상가일까? 해남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대흥사까지 갔지만 들어가질 않고 일지암으로 올라갔다. 발이 넓은 친구가 그 암자를 지키는 어떤 스님과 연줄로 아는 사이여서 그날 밤의 숙소는 그 암자로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 전날 밤 광주에서는 사제관에 묵은 생각을 하면 괜히 웃음이 났다. 사제관이라곤 하지만 서울의 큰 성당 사제관처럼 부잣집을 닮은 집이 아니라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였다. 신부님이 마침 시골 공소로 미사를 봉헌하러 출타 중이시라 하룻밤 비어있는 동안을 역시 친구의 친구 주선으로 하룻밤 묵게 된 것이었다.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아침엔 쌀떡과 냉장고를 뒤져 밥까지 해먹고 떠났으니 무전 취식에 이골이 난 무전 여행이었다. 물론 일지암에서도 거저 얻어먹고 거저 잘 작정이었다. 낮에 음식점에서 돈 내고 사먹은 점심도 공짜로 나오는 게 훨씬 푸짐하고 맛있었다. 값싼 비빔밥을 시켰는데 웬 진한 갈비탕이 한 대접 나왔다. 잘못 나온 줄 알았더니 먼저 속을 풀라고 그냥 주는 거라고 했다. 한창 시장할 때였고 맛도 좋은 데다가 공짜라는 바람에 어찌나 허겁지겁 먹어치웠던지 주인이 큰 양푼에다 국을 가득 더 푸고 국자를 꽂아다가 상 한가운데 놓아주고 갔다. 구이나 찜을 할 만하진 않았지만 힘줄과 살이 넉넉히 붙어있는 갈비 건더기도 듬뿍 들어있었다. 그 별나게 후한 인심 때문에 유일하게 돈 내고 먹은 끼니조차 꼭 마음씨 좋은 친척집에서 받은 대접처럼 흐뭇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대흥사에서 일지암까지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됐지만 오르막길이라 근래에 등산을 해보지 않은 내 걸음 실력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 가끔 나오는 800m니 500m니 하는 이정표가 꼭 나를 속여먹는 것 같았다. 구두를 신고 온 것도 나의 등산을 힘겹고 꼴불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허위단심 도달한 일지암의 단순 소박한 꾸밈새와 주인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적요는 우리를 말없이 감싸 안는 듯했다. 조선 후기의 고승이자 다도의 정립자이기도 한 초이선사의 당호인 일지암은 그러나 보관한 것이지 초이선사 때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연 스님의 자상한 설명에 따르면 고 건축에 애정을 가진 건축가가 초이선사가 남긴 문집을 통해 당시의 일지암을 세심하게 고증해서 복원했을 뿐 아니라 나무 한 그루의 위치까지도 일상의 상념과 정경을 남긴 문집에서 미루어 짐작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있던 자리에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았다. 일지암은 복원한 건축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청격스러운 현대적 가미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건축이라기보다는 거기 도단할 수밖에 없어서 도단한 버섯처럼 천연덕스럽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의 일부가 돼 있었다. 초이선사는 그에 져서 동사동에서 좋은 물을 얻어야 좋은 차를 다릴 수 있음을 채와 신의 조화에 비유했다고 한다. 채란 몸을 말하고 신이란 차를 가리키므로 차는 물의 정신이 된다는 뜻이 된단다. 그러니 일지암에 어찌 좋은 차나무와 맑은 샘물이 없겠는가. 우리는 초이선사 때의 샘물에 목을 축이고 세수까지 했다. 달고 청량한 샘물이 몸과 정신을 상쾌하게 했다. 뜰의 차나무에는 찻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고구,
이파무렵에 차를 딴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찻꽃이 가을에 핀다는 건 처음 알았다. 그러나 지금이 개화기라는 느낌보다는 몇 송이씩 오랫동안 연달아 피고 지는 게 아닌가 싶게 수적으로 많지 않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은 가지가 더 많았다. 검푸른 잎 사이에 숨어 있어서 그런지 희다못해 푸르름이 도는 고상하고 그윽한 꽃의 향기가 현란한지 벌이 때로 모여들어 잉잉대는데 하나같이 풍뎅이만큼 큰 벌이었다. 그 큰 벌들이 꽃에 앉기 전에 마치 아양을 떨듯이 꽃 위를 맹렬하게 선회하는 날개짓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집에서 오디오의 은빛 콤팩트 디스크를 얹고 뚜껑에 달린 조그마한 유리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스님이 마루 위에서 차를 권했다. 추위선사 시절부터 내려오는 물과 차라고 생각하니 황공하고 그 격식 또한 얼마나 어마할까 싶어 나는 지레 몸이 굳었다. 스님은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식대로 마시라고 시범을 보여주었다. 스님의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는 활달한 모습이 우리를 마음 놓이게 했다. 공양주를 두지 않고 스님 혼자 거처하시는 남자라 친구가 부엌에 들어가 스님과 함께 저녁을 지었다. 나는 텃밭으로 내려가 고추를 땄다. 어려서부터 빨간 고추만 보면 참을 수 없이 따고 싶은 버릇이 있다. 미처 종댕이를 차고 나가지 않았을 때는 거침없이 치마폭에다 하나 가득 따 담아와 엄마한테 야단을 맞곤 했었다. 아쉽게 엷어지는 햇살을 등에 지고 고추를 따면서 아릿하고도 감미로운 향수에 젖었다. 넓지 않은 텃밭에 여러 가지 푸성기를 심어 놓아 고추는 한 고랑밖에 안 됐지만 새빨간 고추를 조그만 소쿠리로 하나 가득 따 담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빨간 고추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딴 것 같아도 내일 이맘때면 또 고추밭은 또 오늘만큼 빨긋빨긋해지리라. 먼저 거둔 고추가 가득 널린 툇마루에 내가 딴 한 소쿠리의 고추를 보태면서 옛날 우리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다. 할머니는 기도 같은 건 하실 줄 몰랐지만 그저 땅이 화수분이다 라는 소리를 잘 하셨고 그럴 때마다 경건한 얼굴이 되곤 하셨다. 저녁 반찬에 보태려고 고춧잎도 연한 걸로 골라서 좀 땄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저녁밥은 꿀맛이었다. 손님을 위한 별채에는 벌써 불을 떼놓아 구들이 뜨끈뜨끈했다. 장작을 집힌 구들장에 허리를 지져보기는 실로 몇 해 만인지. 오늘의 피로뿐 아니라 온갖 신선한 인생고까지 감미롭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만 근심이 있다면 밤에 치간에 가고 싶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손님방에서 치간까지는 작은 연못과 일지암을 거쳐 텃밭머리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들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쉬운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꿈없는 숙면이었다. 심신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 친구와 함께 찬물에 세수하는 동안 일지암 쪽에선 인기청이 없기에 친구하고 둘이서 산책을 나갔다. 길이 난대로 걸어가다 보니 우리가 묵었던 손님방과 비슷한 규모의 정자가 또 하나 나타났다. 정자에 오르니 두륜산의 늠름한 연봉과 깊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느 틈에 스님이 옆에 와 계셨다. 우리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스님이 북쪽에 솟은 험준한 봉우리를 가리키며 저 산 너머 또 몇 겹의 산 너머가 다산 정약용이 오랜 유배 생활을 하던 강지인이라고 했다. 다산과 초이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은 갖가지 아름다운 일화로 남기고 있다. 그러나 스님의 설명으로 다산이 초이가 달인 차맛이 생각날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고 넘어왔다는 험준한 산을 눈앞에 바라보는 감회는 각별했다. 어떻게 단지 차를 마시기 위해 저 높은 산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산에게 산 넘어 또 산, 고개 넘어 또 고개를 넘게 한 게 어찌 차맛뿐이었겠는가. 청아한 인품과 고담 줍론에 대한 갈증이 태산도 높은 줄 모르게 했으리라. 다산이 넘었다는 산빛이 벼랑간 달라 보인 건
밝아진 햇빛 때문만이 아니었다. 뛰어난 영혼, 빛나는 영혼이 교감하고 머물다 간 자취 때문이었으리라. 자연은 위대한 영혼을 낳기도 하지만 위대한 영혼 또한 자연의 전기가 되어 자연을 빛나게 한다. 전기가 없는 자연은 그냥 경치일 뿐이다. 경치는 아무리 좋은 경치라 해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족하지 마음속으로 스며오진 않는다. 나는 다산이 넘었다는 크고 험한 산을 눈앞에 보는 것만으로 전율에 가까운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어제 거친 산천이 그리도 유정했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어찌 위대한 영혼뿐이랴. 이름 없이 살다간 백성들의 한많은 사연들이 서리서리 머무는 곳이 우리의 강산이다. 바로 그런 자연의 전기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심금을 흔들고 고향 떠난 이를 죽어서도 뼈골이라도 묻히고 싶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날 하산에서 다시 광주에 들렀다. 전날 사저관을 숙소로 내준 신부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 망월동 묘지에 한 번도 못 가본 게 나에게는 숙제처럼 부끄러움처럼 남아 있었다. 누가 시켜서도 불러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랬다. 신부님이 손수 운전하는 차로 처음으로 그곳에 몇 송이의 꽃을 바칠 수가 있었다. 가장 어린 죽음 앞에는 따로 준비해간 붉은 장미 몇 송이를 바쳤다. 광주로 돌아 나오면서 송강 정철의 시비가 있는 공원도 들르고 느닷없이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광주 호반에서 무등산을 바라보기도 했다. 무등산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다. 몇 해 전에도 광주 시내에서 무등산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저 그런가 보다 덤덤히 바라보았었다. 그러나 인적 없는 광주 호텔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니까 전혀 달라 보였다. 그 또한 그 산이 굽어본 숱한 사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좋은 경치를 몰라보고 일본 비와호 유람선상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천하의 절경처럼 탄성을 지른 나의 천박한 관광여행을 돌이켜보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찌 일본 여행뿐일까? 19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유럽 구경을 해보고 나서 나는 그쪽 문화뿐 아니라 그쪽 농촌의 풍요한 아름다움에 거의 경도돼 있었다. 그 후엔 순전히 나 개인적인 마음, 고통의 돌파구로서 자주 그곳을 여행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기행문 비슷한 것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쪽 것을 선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초라한 문화와 엉망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에 대한 혐오감과 편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남 앞에 드러내기가 싫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것에 대한 이 정도의 개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여행 덕이었다. 미국은 뭐 볼 게 있을까 싶어 별로 가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 사는 딸 때문에 2번씩이나 가보게 되었다. 처음에 가보고 놀란 건 과연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거였다. 딸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자 동네도 아니었는데 잘 산다는 걸 실감한 건 그 풍부한 종이와 일회용품의 씀씀이 때문이었다. 공공장소에서나 집에서나 지천으로 널린 부드러운 휴지나 아이들을 기르는 것 하며 소풍 갈 때뿐 아니라 설거지하기 귀찮을 때마다 아낌없이 내쓰는 일회용 식기하며 어느 하나 그 편리함과 풍족함이 놀랍지 않은 게 없었다. $1,000 미만의 장학금으로 사는 유학생 살림이 이러니 부자는 도대체 얼마나 잘 살까 상상이 안 됐고 그 넓은 땅의 일부를 며칠 여행해보고 더 질리게 되었다. 면화밭이면 면화밭이, 오렌지밭이면 오렌지밭이 온종일 달려도 끝이 안 보이게 계속되면서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안 보인다. 땅에 떨어진 오렌지나 레몬이 누렇게 땅을 덮어도 줍는 사람이 하나 없다. 정원수로도 오렌지 나무는 흔해 빠졌다. 채소밭이나 편편히 노는 땅의 광활함도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넓이가 그쯤 되면 그건 인력의 몫이 아니라 기계의 몫이라는 게 쉽게 수긍이 간다. 과연 모든 사람이 그 정도 낭비에선 끄떡도 없는 나라구나 싶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 가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더 잘 살게 돼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종이와 일회용품의 낭비가 이젠 조금도 놀랍지 않은 나 자신에게 놀라고 만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소비 수준이 그동안에 그들과 맞먹어 그들 사는 게 조금도 신기하지 않았다. 나는 자주자주 거기가 미국이라는 걸 잊어버렸다. 그동안 수입이 배가 된 딸내가 되레 더 째째하게 굴 때마다 여기가 참 미국이지 하고 겨우 깨달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통큰 부자가 됐나 알만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자인가? 그 흔한 국민소득 비교할 거 없이 그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었으니 한번 본때 있게 써보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냐는 배짱도 좋다. 하긴 그런 배짱이 오늘의 경제의 발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란 말도 있다. 그렇지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란 말도 있다. 아무리 눈치 볼 거 없다 해도 자연의 눈치만은 봐야 하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법도다. 흐르는 큰 강물에는 양심의 가책 없이 오줌을 갈길 수 있지만 하루 한 통이나 고일까 말까 한 옹달샘물에 오줌을 누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 양식은 그 나라의 자연 환경의 산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구가 한 가족처럼 좁아지고 코스모폴리턴을 자처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이 나라가 답답하면 넓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몸담아 사는 한은 이 나라의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의 자연처럼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운 자연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신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모아다가 공들여 꾸민 정원 같다. 하나도 넘치게 준 게 없이 다만 조화롭게 주었을 뿐이다. 거기 몸담고 사는 사이에 인성 또한 근면 절약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들게 행동하고 배움에 힘쓰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도록 형성됐다. 이런 고상한 인품이야말로 어떤 풍요보다 은혜로운 자연의 혜택이다. 가장 후졌다는 시골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던 것도 인간과 자연의 그러한 그지없이 아름다운 조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번 미국 여행 중 요상한 악몽처럼 남아있는 라스베이거스 얘기로 이 두서없는 중언 부언을 마무리해야겠다. 라스베이거스는 누구나 알다시피 도박과 환락의 도시다. 그러나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이런 환락가도 저 멀리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다 격리를 시켜놓았다. 도무지 인가가 나타날 것 같지 않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사막을 달려 라스베이거스에 당도했을 때는 밤이 이슥할 무렵이었다. 멀리서도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보일 정도로 그 도시의 전기 불빛은 현란했다. 도시가 온통 깜빡이고 돌고 춤추는 요상하고 휘황한 불빛으로 돼 있어서 정신이 돌 것 같았다. 어리 빠진 김에 슬롯머신에다가 25센트를 있는 대로 쳐넣은 짓거리까지 해보았다. 다음날 아침 맨정신으로 네온의 불빛 대신 햇빛에 드러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느낌은 참혹했다. 도깨비에 홀렸다 깨어나도 이보다 더 황당하진 않으리라. 아무리 호화호텔도 외부에 얽히고 설킨 불 꺼진 네온의 잔해 때문에 폐허처럼 보였다. 도시 둘레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이고 라스베이거스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추악한 폐허에 불과했다. 어리둥절한 황당감이 가시자 공포감이 엄습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자본주의의 악의 꽃만 드립다 수입해 정신없이 즐기다가 어느 날 문득 불빛이 사위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사막화된 황무지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다. 네, 오늘 박안서 선생님 기행문을 한 편 더 읽었는데요. 남도 여행이죠. 남도 여행을 하면서 느낀 자연에 대한 저도 이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연의 눈치는 꼭 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연의 눈치 한번 보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